자, 그럼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비판정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함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주로 비판정법은 주로 어떤 급수 형태에 적용을 많이 하면 되냐면, 이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열의 형태가 거듭 제곱이나 아니면 뭐 팩토리얼이나 이런 형태의 복잡한 형태가 나오면 그때 비판정법을 쓰면 굉장히 편하게 판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자, a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3의 n제곱분의 n의 지금 세제곱이죠. 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고, 자, 이걸 예를 들어 다른 판정법을 해본다. 그러면 뭐 적분 판정법 어렵죠. 3의 x제곱분 x 어렵고 적분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교대급수 판정법도 뭐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긴 한데 조금 몇 단계 비교 판정법 이런 걸 몇 단계 거쳐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편하게 비판정법을 써보면 a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이고 3의 n 더하기 1제곱에 n 더하기 1의 세제곱이죠. 자, 극한 an분의 an 더하기 2를 보면 지금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부호들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우선 an 여기 위에 있는 an 더하기 1의 입장에서 보면 3에 여기 남고요. 그리고 곱하기 an의 역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3n n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러면 조금 뭘 묶어보죠. 3분의 1로 묶고 3분의 1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n에 n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고 됐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을 잘 살펴보면 이 부분은 극한이 1이니까 3분의 1로 수렴하고 1보다 작은 3분의 1로 수렴하는, 아까 이제 이걸 L이라고 봤죠, 우리는. 따라서 주어진 급수는 절대 수렴한 함으로 수렴한다 라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5번도 한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해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경우도 이제 팩토리얼 나왔는데, 팩토리얼이 나오면 다른 판정법으로 굉장히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비판정법을 써야 되고요. 자, 이 경우도 an을 n 팩토리얼분의 n의 심지어는 n의 n제곱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n 더하기 한 번째 항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제곱까지 나왔죠. 다른 판정법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이번에 또 극한을 보면 an분의 an 더하기 1을 이 b의 극한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n 더하기 1 입장에서 보면 n 더하기 1의 팩토리얼에 n에 n 플러스 1이란 게 있고, 그리고 n분의 1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뒤집어야죠. 이렇게 n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조금 약분을 해보면, 자, 이 부분은 분모는 n 더하기 1 팩토리얼은 n 더하기 1을 빼면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1에 n제곱 이렇게 분리가 되죠. 뒷부분은 n의 n제곱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남으니까 요렇게 약분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게. 여기도 약분이 되네요. 여기도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뭐만 남나요? n분의 n 더하기 1의 n제곱, 요것만 남네요. 자, 그러면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극한입니다. 고등학교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이죠. 자, 이게 자연상수 2의 정의로도 봤었던 그런 극한입니다. 자, 2가 대략 한 2.7 뭐 정도 되죠. 자, 1보다 큽니다. 따라서 주어진 급수 n 팩토리얼 분의 n의 n제곱이 발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보다 n의 n제곱이 무진장 커진다는 얘기죠. 자, 발산함을 판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판정법과 유사한 근판정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판정법은 이제 그 거듭제곱이 예를 뭐 n차 거듭제곱 같은 형태의 수열에 대해서 이제 그 급수, 무한급수를 구하게 하고 그게 수렴한지 발산한지 판정해보라 라고 하면 근판정법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비판정법이나 다른 뭐 비교판정법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우회해서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근판정법을 쓰면 조금은 더 편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근판정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급수가 주어져서 수렴 발산을 판정해라 라고 하면 이 주어진 급수의 수열에 대해서 n승근 루트를 이렇게 씌워서 이것의 극한을 구했을 때 1보다 작은 어떤 실수를 수렴한다. 그러면 이 주어진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 라고 하고, 만약에 이 n승근 루트를 씌운 이 극한이 뭐 1보다 큰 L로 수렴하거나 또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위에서 비판정법하고 똑같이 이것도 만약에 1로 수렴한다. 그러면 판정 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자, 첫 번째 조건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근 루트 절대값 an이 L1보다 작은 어떤 L로 수렴한다고 했죠.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어떤 실수 R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L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R 하나 정도는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극한이 1보다 작은 어떤 L로 수렴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입실론 델타 입실론 n의 정의에 따라서 어떤 큰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그 자연수보다 더 큰 게 n이 커진다고 한다면 여기 극한은 지금 1보다 작죠. 이제 L이니까 L은 이게 R보다 작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쵸? 요게 이제 이 부분이 L로 수렴하기 때문에 L은 지하물이 발버둥 쳐봤자 R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R보다 작은 L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 부등식을 잘 관찰해 보면 양변의 n제곱을 한번 해보면 an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R의 n제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위에서 잘 보셨다시피 R이라는 것은 0에서 1 사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비교 판정법을 해보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N이라는 등비급수죠. 등비급수인데 공비가 0에서 1 사이인 등비급수입니다. 수렴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렴하니까 따라서 비교 판정법에 따라서 그것보다 더 작은 양항수열에 대한 급수도 수렴합니다. 근데 잘 보면 절대값을 씌운 서 수렴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 수렴의 정의죠.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 절대 수렴한다. 따라서 수렴하는 것이죠.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근 루트 절대값 an이 어떤 L로 1보다 큰 L로 수렴하거나 또는 n승근 루트 절대값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뭐 어쨌거나 두 경우 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보다 크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똑같이 어떤 큰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자연수보다 더 커진다고 한다면 이 루트 n승근 루트 an은 아무튼 지금 r을 안 잡았네요. r을 어떻게 잡느냐? r을 l보다 지금 L보다 작지만 1보다는 크게 R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L이 1보다 크니까 그 사이에 실수 R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다면 어찌됐건 이 극한은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고 또 여기서 R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양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어떤 정해진 실수 R보다는 커지겠죠. 그러면 요 부등식의 양변에 n제곱을 하면 R이 양수니까 부등호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항수열의 극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R의 n이라는 것은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수의 n제곱을 한다는 것은 0으로 수렴을 절대 할 수가 없죠.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발산 판정법에 따라서 급수가 발산하고 따라서 그거보다 더 큰 수열에 대한 급수는 발산합니다. 자, 그럼 근판정법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번 AN을 3n 더하기 2분의 2n 더하기 3의 n제곱으로 놓으면 n승근 루트 an의 절대값은 n승근 루트 3n 더하기 2분의 2n 더하기 3의 n제곱이죠. 그러면 3n 더하기 2분의 2n 더하기 3이 되고 리미트 3n 더하기 2분의 3은 3분의 2, 1보다 작죠. 따라서 근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배열, 급수의 재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급수, 무한급수 말고 유한한 어떤, 유한한, 급수의 합은 어떻게 그 더하는 항들을 어떻게 재배열하든 간에 유한한 것들은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떻게 재배열하건 간에 그 합은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히 더해지는 무한급수는 이게 항들의 위치를 재배열한다 그래서 그게 값이 똑같으리란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무한급수를 재배열한다 라는 것이 약간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급수라는 것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쭉 순서들을 더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급수를 더하는 순서를 완전히 바꾸거나 이렇게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 같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재배열한 거를 재배열 급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배열해서 더하는 급수가 원래 주어진 기존의 급수랑 같게 나오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그런 경우는 이 원래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재배열해서 무한급수를 더하든 간에 항상 그 극한값이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조건부 수렴이나 아니면 아예 발산한다. 뭐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함부로 재배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한급수들은 대부분이 다 보통 절대 수렴하는 그런 단순한 급수를 다루기 때문에 무한급수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항의 순서를 막 재배열해서 더하거나 뭐 이런 거가 되는 급수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런 급수들은 사실 소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급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조건부 수렴하는 급수들이고요. 그럴 때는 재배열할 때마다 다른 어떤 수렴하는 급수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증명을 하기에는 좀 미적분학 수준에서는 좀 수준이 높고요. 사실 저의 그 채널의 영상 중에 해석학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절대 수렴하면 재배열 급수도 똑같은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그 정리들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참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미적분학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임의의 어떤 재배열을 하더라도 같은 극한값 S를 갖는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